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양지수가 모두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이렇다 할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증시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다소 늘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국내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주요 국내외 경제 일정부터 좀 살펴보시죠. 일단은 오늘 중국에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3% 올랐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1.5% 올랐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 속에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고공행진세가 이어졌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12일에는 중요하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3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14일에는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고 이날은 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3월 소매 판매와 4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미국은 15일 금요일장 부활절을 맞아서 휴장이 예고된 가운데 3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 중에서 주요 이벤트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미국의 3월 물가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월 CPI도 7.9% 상승해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도 시장의 관심을 끄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0.3%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의 1분기 어닝 실적도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내놓게 될 텐데요. 현지 시각으로 13일 블랙록과 JP모건이 1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14일에는 시티그룹과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 증시가 위축이 되고 있고 트레이딩 부문의 매출도 감소를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미국 금융사들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14일 목요일 살펴보죠. 14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날 또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4%를 넘어선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또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가능성, 여기에 더해서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 등을 고려했을 때 금통위가 미루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사상 초유의 한국은행 총재 공백 속에서 나머지 6명의 금통위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충격과 또 연준의 인상 속도 등을 좀 더 지켜볼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예,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4월의 주요 경제 이슈와 또 주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 국내의 주요 경제 지표와 또 글로벌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먼저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이슈들 위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금주에 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이제 다양하게 좀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크게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나 뭐 소비 관련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소비 관련된 지표들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12일이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뭐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8%로 해서 40년 만에 뭐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그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게 뭐 전반적인 지금 시장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그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8.4에서 8.5%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월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이제 6.5%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더 올라가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13일에는 3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시장 예측치는 지금 전년 대비로 해서 10.5% 정도 지금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월 대비 1.1%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높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뭐 사그러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같이 뭐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4월 14일에는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치로는 전월 대비 0.6% 이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전월에 비해서 다시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고용 지표가 4월 14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뭐 지난주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뭐 사상 뭐 40년, 한 60년, 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그 증가폭이 뭐 전주보다는 조금 증가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완전 고용 수준으로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업 이제 실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뭐 이번 주에 이제 은행 금융업종을 시작으로 해서 쭉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4월 하순 되면 그러니까 4월 제일 마지막 주죠. 이때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적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발표될 주요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월 FOMC 직전의 마지막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이 한 8%대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인플레 쇼크가 가중이 되는 건지 우리는 어디에 관전 포인트를 두고 이 지표 발표를 살펴봐야 될까요? 네, 뭐 지표가 가장 크게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거에 따른 이제 긴축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물가 상승률이 이제 4.1%를 기록을 하면서 뭐 11년 만에 지금 4%대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벌 원자재난이 계속 지금 뭐 심화가 될수록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게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8% 중반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그 시장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8% 중반대라는 그런 게 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이제 딱 공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받는 거에 대한 이제 심리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상황 자체가 뭐 단순하게 경기가 아주 좋아져서 그런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에
문제 때문에 이제 야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오늘 뭐 일부 뉴스에서 나왔듯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이제 돈바스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해서 뭐 병력을 집중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이제 곡물 생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곡물 생산 지역에서 전쟁이 뭐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파종 여부가 이제 불투명 상황에서 파종이 아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의 뭐 절반 이상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곡물난은 뭐 단순하게 뭐 금방 뭐 올해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연준이 갖고 있는 정책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잡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공급난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연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렇다면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통화 정책을 뭐 조금 더 긴축으로 뭐 갈 수 있다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금리를 빅스텝이라고 하는 0.5%포인트 이상으로 아마 올릴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 뭐 일부에서는 0.7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긴축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기준금리가 0.75% 인상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좀 더 충격이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거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발표 예정돼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금주 후반에는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 금융사들의 실적 저조를 우려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국내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살펴주시겠어요? 네. 예. 일단 뭐 1분기에 미국 금융회사들은 조금 실적은 좀 전분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 금리 상승기에 뭐 당연히 그 영업이익이 커지는 그런 이제 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금융주가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러시아 관련된 투자 손실 부분이 좀 반영이 이제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러니까 시작이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특히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가 좀 더 눈에 띄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러시아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지수죠. 그러니까 그 MSCI나 FTSE 같은 이런 글로벌 지수에서 러시아 관련 지수를 지금 다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관련된 뭐 투자 부분에 대한 손실이 뭐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런 게 이제 이번 분기에 아마 일부 손실이 뭐 대손으로 쌓는다든가 하는 형태로 아마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대러시아 대출 규모가 이제 147억 달러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규모의 지금 대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대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 부분이 커질 수 있을 거고요. 그나마 이제 유럽 금융기관이 이제 840억 달러를 기록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 금융주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 대출 규모가 국내 금융기관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규모는 한 6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달러로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5억 달러 정도에 이제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두 개 은행이 집중화돼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이제 우리은행이 이제 집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타 은행들은 그렇게 뭐 러시아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내 이제 기준금리, 특히 뭐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금통위가 이번 주에 열리긴 하지만 뭐를 비롯해서 올해 내내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불거질 것 같고요. 관련된 수익 증가도 뭐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우려는 조금 있는 게 다른 것보다는 이제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서 대출 증가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 감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건 조금 눈여겨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14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는 총재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동결시킬 것인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연준이 빅스텝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게 어떤 방편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떤 데 관전 포인트를 둘까요? 네, 일단 뭐 지금 4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하는 총재가 일단 없습니다. 지금. 예. 네. 지금 뭐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뭐 하는 총재가 없다라고 하지만 하는 지금 총재 내정자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내정자와 금융통화위원들 간의 의견들은 뭐 지금 충분히 교환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재의 참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준금리에 대한 뭐 의원들 간에 이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거에 대한 뭐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번에 인상을 한다 쪽에 조금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 대신 이제 폭은 뭐 빅스텝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0.25% 정도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5월 FOMC 회의에 앞서서 뭐 선제적인 그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FOMC 회의가 5월 3일, 4일 날 개최할 예정인데요. 뭐 다음번 이제 그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6일 날 개최가 되니까 일단 FOMC 하고 나서 3주 동안의 기간이 좀 예상보다 좀 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앞서서 미리 4월 달에 그 기준금리를 일정 조금 올려놓고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상폭,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파들을 뭐 판단을 해서 5월 달 그 기준금리 인상 때 아마 그걸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하면 그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아마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5월달 FOMC 때 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5월 달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보면 일단은 조금 올려놓고 좀 더 시장을 볼 개연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가 만약 뭐 안 오른다라고 해서 과연 그러면 이제 그 금리차가 줄어들면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나갈 것이냐 뭐라는 뭐 그런 일부 뭐 우려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외국인 이탈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의 이제 금리 역전 관련돼서는 뭐 2018년도에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금리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탈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탈이 된다, 뭐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고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추세적인 역전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역전이다라고 생각을 할 확률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면 뭐 외국인들에 대한 뭐 움직임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장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다만 이 단기적인 뭐 거래를 해야 되는 뭐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은 뭐 일단은 뭐 조금은 뭐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중국 경제 얘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중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였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글로벌 영향과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1.5% 올랐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8.3% 오른 그런 이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네. 뭐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시장 예상치는 소비자 물가를 1.2%,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를 이제 7.9%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제 중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이제 크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지표로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이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계속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폭이 상당히 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폭이 크게 벌어졌다라는 거는 그 원자재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속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에 전이를 못함으로써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1년 넘게 이런 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지금 수익성 악화가 지금 쌓여 있을 확률이 좀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의 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지금 오늘 시장의 반영이고, 그래서 중국 시장과 그다음에 국내 시장이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2분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동북 삼성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그 경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도 지금 봉쇄가 지금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연장이 다시 들어갔다라고 보면 뭐 중국의 이런 생산 둔화는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실적도 같이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있는 기업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중국 관련된 수출이 좀 많은 기업들은 조금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국내 수출 중에 25%가 중국발 이제 수출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중국의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중간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의 기업의 중국 수출 부분도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한 중국 증시가 오늘 2%대 급락하고 있는 게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돼 네,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옵션 만기 자체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다 겹쳐졌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옵션 만기만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충격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지수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좀 더 시장의 이제 지수를 조금 더 억누를 수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환율이 1,230원대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환율 원화가 이제 약세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메리트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매매 패턴이 조금 안 좋게 그러니까 매매 패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보단 매도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시장이 이런 수급 불안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목해 볼 만한 것들 체크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갑니다. 지금 마감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먼저 저희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요?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크게 세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계속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5월부터 시작되는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후 들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주고 있는데 이제 오후에 특징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된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종목 장세, 개별주들만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계속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좀 가는 녀석들만 가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리오프닝주들만 움직였었는데 오늘도 이제 리오프닝주들 장 초반부터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관련주들 그러니까 정말 시장을 특별하게 주도한다기보다는 어떤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특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해가 2주 동안 공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이러한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좀 많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도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종목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약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렇게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키포인트로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럼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이제 정확하게 언제 될 것이나 이 부분인데 4월 15일 날 정부에서 이제 방역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완화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 연준에 대한 그 입장, 공격적인 기축 전망으로 한국은행에서 4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오늘 가시화가 되었어요. 그 이슈 때문에 그 은행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코스피 2,700선을 다시 이탈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 시장 관전 포인트는 2,700선을 다시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무너져서 2,650선도 이탈하고 2,600선까지 바라보게 될 것인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 좀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시장을 관망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키워드를 꼽아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고요. 또 EU가 러시아산 석탄을 금지한다는 추가 제재 소식이 전해졌는데 역시 키워드로 꼽아 오셨군요. 3월 식량 가격 지수가 최고치로 올라간다. 비료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역시 키워드 주셨고요. 또 LNG 정유 관련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제 유가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철강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키워드로 주셨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죠. 미용 의료기기 쪽도 살펴보자라는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꼽아 오셨는지 키워드 식스센스에서 선정한 특징주 보시죠. KB금융, GS글로벌, 남해화학, S-오일, 아주스틸, 클래시스까지 6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고스탑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화면으로 빨간색으로 불이 켜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KB금융, GS글로벌, 클래시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KB금융부터 살펴보죠. 한국은행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KB금융에 대한 의견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일단 KB금융은 고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 지금 미국에서 계속 그 양적 긴축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에서도 4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는 필수적이라고 지금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금융주 하나 정도는 들고 계시는 게 좀 좋다는 판단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제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사실 3월에 25bp 금리 인상하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다시 급락 나왔다가 다시 또 52bp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한국은행까지 거기에 동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금리 인상은 저는 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트에다가 금융주 하나 정도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하나 뭐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너무 좋지 않고 힘든 와중에서 이렇게 금융주 하나 담아주시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계좌의 손실을 좀 막아줄 수 있고 수익까지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에서는 매수하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금융주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KB금융에 대한 의견 고였다는 거 정리해드리고 지금 가격대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EU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추가 제재 소식이 있었는데 관련주로 GS글로벌을 주셨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GS글로벌은 좀 스톱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약간 원자재라던가 어떤 그 M&A 이슈, 그러니까 단순 이슈에 대해서 급등이 나온 경우에는 저는 항상 급락을 부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석탄 수입 금지 제재 이런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급등한 만큼 저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지금 급등 나왔다가 이슈가 사라지면서 기대감 없어지면서 다 급락 나오고 상승하기 전 가격까지 다 돌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수급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원자재 관련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너무 좀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걸로 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좀 길게 보시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매매하시는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 성향 자체가 약간 이슈가 나오고 갑자기 장대 양봉이라던가 급등 나오면서 빨간불 들어왔을 때 따라 들어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셨다가 뭐 쌍용차를 예를 들면 특히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래 정지됐죠. 그리고 뭐 쌍방울이나 광림이라던가 그런 관련주들 지금 M&A 이슈로 급등 나왔다가 급등 나온 거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에서 매수하시면은 오히려 손실이 나서 더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석탄 수입 금지 제재로 인해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으나 이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물론 가더라도 분명히 따라가시다가 조정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정 들어가고 싶다면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조금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이 되었을 때 좀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스탑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오히려 관망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원자재나 에너지 이런 관련 쪽은 지금 전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종결될 수도 있고, 물론 지금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종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 계속 제재를 하고 있어요. 경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푸틴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올랐던 이슈에 의해서 올랐던 거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부분 주의하셔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스탑을 드리겠습니다. 예, GS글로벌에 대한 의견이 스탑이었습니다. 오늘장 상한가까지 올라가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 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주가가 과열된 상황이니까 신규 진입은 자제하자. 그렇다면 들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장에서 팔든지 내일 장에서 파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 만약에 뭐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 더 보시겠다 하시면 저는 내일 그냥 시초가에 매도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예, GS글로벌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부 미용기기 키워드를 꼽아 오셨잖아요. 클래시스입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클래시스 고입니다. 왜냐면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지금 다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루트로닉도 그렇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렇고 비올도 그렇고 이쪽 관련 섹터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의 뭐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했다가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올려버리는 그 정도로 정말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지금 마스크를 벗니 많이 논의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마스크가 벗을 것이다. 이제 마스크가 없는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피부 안 좋으셨던 분들은 피부 관리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 하면 그런 관리들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기대되는 부분이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 소모품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라는 그 기기인데요. 리프팅, 뭐 피부과에서 지금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뭐 피부 관리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에 대한 기대감. 그럼 이제 병원에서도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병원에서도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시술에 대한 광고를 많이 진행하게 될 거고 사람들도 그를 활용해서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몸매 관리까지 이제 앞으로 그 리오프닝 시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할 것이다.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리오프닝2가 지금 거의 3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강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리오프닝 정말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에 정말 마스크를 벗겠다, 규제 이제 끝내고 외부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게 된다면 저는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 27,500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리오프닝 지금 너무 고점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 10,000원대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쭉쭉쭉 올라오는 종목들, 이쪽 섹터들이 대부분 그렇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모습이 시장이 오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저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클래시스를 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이었습니다. KB금융과 클래시스는 고를 외치셨고 GS글로벌은 지금 자리가 너무나 과열이다라는 의견으로 스탑을 주셨고요.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4월 11일 월요일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마감 예상 체결 지수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7% 내리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93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종 흐름 함께 살펴보실까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오전 중 2,710선 위로도 올라갔었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낙폭을 키웠고요. 지금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700선은 깨지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도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1,6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325억 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1,43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상승 쪽으로 턴을 했습니다. 0.29% 오르면서 68,000원 선은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52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죠.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았었던 종목들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3%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나오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도 1%대 오늘 조정입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요. 카카오의 주가가 오늘 3% 급락이 나오면서 94,900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이 있죠. 현대차입니다. 오늘 현대 기아차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 급등세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정거래일 대비해서 1.26% 하락한 922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보다 낙폭이 큰데요. 일중 흐름 보시죠. 코스닥은 장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의 주체는 개인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팔자세를 나타내는데요. 개인이 2,500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400억 원, 또 1,0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지난주 후반에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었는데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트너님? 네, 여전히 시장 조정받을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현금화 대응 20, 30%를 지난주부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정확히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서 현금화 대응 20, 30%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가 이번 주 14일 날이 있죠. 금통위 발표도 14일 날에 있을 거고요. 미국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뭐 5월 달, 그다음에 뭐 7월 달 계속 한 달 보름마다 한 번씩 미국도 이제 FOMC를 거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제 긴축이라는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조금 시장이 흔들렸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합니다. 뭐 수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막 주식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기사 뉴스를 보니까 뭐 공매도가 뭐 역사상 뭐 최고치에 뭐 이르렀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통화 긴축, 그다음에 뭐 회사채 발행을 줄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장은 뭐 자그마한 뭐 이슈로도 얼마든지 흔들 수는 있는데 아직 그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폭락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수가 흔들릴 때에서 종목들을 뭘 살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소비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비료 관련주들,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이게 이제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반사 이익을 받는 업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주, 뭐 보험주 이쪽 애들이 최근에 좀 강했을 것이고 그리고 음식 업종들도 곧잘 움직였는데 뭐 계속 움직이지는 않았고 근데 오늘은 또 화장품이 또 잘 움직였으니까 소비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 지금 노출되어 있는 업종군들보다는 악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한다는 개념으로 이번 주 옵션 만기 때에서 흔들리면 지수가 2600 저 자리를 깨면은 안 되는데 저게 깨질지 안 깨질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일단 2600을 지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뭐 3일 동안 저 자리를 뭐 쉽게 깰 거였다면 오늘 벌써 장대음봉으로 2650이 깨졌을 텐데 그래도 2600을 좀 지지하는 일단 시나리오를 맞춰놓고 저 정도로 내려왔을 때 한 2600 근처로 내려왔을 때 소비주들을 잘 공략을 하면은 저는 그쪽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잘 접근해보면 4월장은 소비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충분히 매매적으로는 괜찮은 장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코스피 보더라도 지금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고 약간 밀리는 듯한 흐름들이 좀 더 강하죠. 코스닥은 그냥 대놓고 밀렸고요, 오늘. 근데 이게 내일 반등 주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내일이라도 양봉 나오고 위로 돌려가지고 종목들이 반등을 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히 저점 매수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조정받으면 공략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일부 현금을 보유를 했다면 뭐 빠지면 좋죠. 뭐 갖고 있는 현금이 더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박스권장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전후로 해서
저점을 잘 공략을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남해화학. 자, 남해화학. 자, 비료 관련주 쪽인데 이제 남북경협주로 과거에서는 대장이기도 했었죠. 철도주와 함께 비료 관련주 남해화학인데 지금 비료주들을 제가 이거 얘기한 지가 벌써 한 3주, 4주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일단 3월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식량 가격 지수가 안 그래도 지난달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또 기록을 갱신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모든 그쪽에 이제 그 식량 지수에 대한 모든 품목의 가격 지수가 올랐고 특히 곡물과 유지류들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뭐 해바라기씨유 수출량도 뭐 감소했다는 기사 한 번은 여러분도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밀과 옥수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일단은 컸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름 가격 유지류 가격 그다음에 곡물 가격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사태는 이미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미 벌써 세계 식량학자라든지 이미 예견을 했었어요. 식량난이 올 것이다. 최악의 그 식량 전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작년서부터 기근이라든지 최악의 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폭염이라든지 뭐 중국의 어마어마한 홍수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식량난이 가중될 거다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있었었는데 그거에 도화선에다가 불을 당긴 것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쟁 상황 때문에 더 난리가 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랑 내년에서는 이 식량 때문에 전 세계가 계속 비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대풍, 풍년이 들질 않으면 내년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난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근에 허덕이면서 큰 재앙이 찾아올 거라는 유엔의 그 발표도 있었고요.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돈이 있는 나라니까 괜찮겠지만 그 식량 지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지금 곡물 관련주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 이슈는 될 것 같고요. 유가 올라가듯이 이 곡물 가격들 올라간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조정받을 때마다 잘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해화학도 오늘 13%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였다가 살짝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치는 건데 오늘 외국인들이 57만 주 샀거든요. 조정받으면은 이쪽은 사야 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길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지수가 흔들려도 갈 종목은 가니까 그래서 남해학이라든지 곡물 비료 관련주들은 길게 보실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인데요. 제가 이 기술주들 하락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월요일마다 요즘에서는 서울경제에서 저녁에 화요일이군요. 화요일 저녁마다 9시에 나와서 시장에 대한 이슈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데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삼성전자와 기술주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6번이 더 남았는데 정확히 이 표현을 썼죠. 6번을 더 남았는데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분명히 이 이슈를 가지고 성장주와 기술주는 떨어질 거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그 당일날이 테슬라가 급등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울경제에서 저녁 방송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그때 아나운서님이 물어볼 때 저는 안 좋게 본다. 기술주 안 좋게 본다 하면서 삼성전자를 더불어서 지금 기술주들, 성장주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얘네들을 할 게 아니고 소비주들 보셔야 된다. 아니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쪽을 보셔라. 그래서 비료 관련주, 음식업종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카카오가 그때까지는 잘 버텼었는데 결국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지금 위치에서는 접근할 게 아니고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FED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속에서 계속 기술주도 하락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카프로인데요. 카프로가 아니죠. 포스코 엠텍인데요. 포스코 엠텍. 자, 이 종목은 최근에 3월 7일 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7,500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철강주들이 오늘 좀 올라왔어요. 그냥 팔아내세요. 팔았다가 다시 시장 조정받으면 싸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0.2, 매수 포인트도 70.2, 그 다음에 종목 섹터는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 잘 집중하면서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예, 국내 증시는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다. 목요일 전후로 저점 공략도 가능하고 내일 시장도 쉽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일부 현금은 꼭 챙겨가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이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기타 유사 사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